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전쟁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용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나이 38. 한 번의 결혼과 한 번의 지독한 전쟁을 끝냈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사람의 말보다 계산서의 숫자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좋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저 호구처럼 밟히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짓밟히는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차라리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강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제 중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보면 제 얼굴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필 졸업사진을 찍는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어머니 가게에 갖다 줄 물건을 챙겨 시장으로 달려가야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화단에서 예쁜 꽃을 꺾어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가게 물건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친구들이 쟤는 참 별나다며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고 500원, 1000원씩 모아 노래방에 가던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물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구급차를 보았습니다. 구급차는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다급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그 차를 보며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늘 저를 맞아주시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집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병원으로 오라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거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우리 집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날을 기다려 쌀을 사고 학용품을 사던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 그렇게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장터로 나가셨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옷 장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남기신 빚 때문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오늘만 이 가격, 10,000원 하고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한없이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과 후면 가방을 던져두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자리 잡은 노점은 겨울이면 칼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곳이었습니다. 추위에 손끝이 다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어머니는 셈을 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돕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춘기 한번 제대로 겪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제 안에는 단단한 자존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에게 절대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독한 마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머니께 용돈 한 번 더 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은 매점 빵 하나로 때우고 학교가 끝나면 장사를 돕고 남은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말아먹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장하다며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장사해서 겨우 모은 돈을 냈어요. 저 장학금 받을 거니까 신경 끄세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기특해 하셨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학 4년 내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학원 청소, 주말 카페 서빙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결국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빌리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학자금 대출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한 숨통은 4살 터울의 오빠였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는 오빠는 듬직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인물도 훤칠했지만 오빠는 이상하게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직업인데 처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빠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은 것이겠죠. 어머니는 그런 오빠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셨고 그 불똥은 제게로 튀었습니다. 내 오빠는 저러니 너라도 얼른 시집가서 자리 잡아라. 결혼은 장사처럼 서두르는 게 아니라고 대꾸하면 어머니는 빨리 서둘러야 좋은 물건이 남아있지 늦으면 떨이만 남는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나면서도 우리 엄마가 정말 뼛속까지 장사꾼이 다 됐구나 싶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학교, 아르바이트를 쳇바퀴처럼 도는 생활에 남자를 만날 틈이 없었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결혼에 대해 물으면 어머니는 늘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잘 벌고 위험한 일 안 하는 집 아들 있으면 소개 좀 해줘요. 우리 딸 고생 많이 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시장 뒷골목에 쭈그려 앉아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나는 내 힘으로 벌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 사람에게 기대면 편하겠다는 생각보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무언가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묘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옷먼지를 뒤집어 쓰던 제가 몇 년 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정말 가기 싫었던 대학 동문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을 앞둔 나이에 입고 갈 옷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연락하던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공짜 밥이나 먹고 오자는 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1학년 때 잠깐 몸담았던 동아리의 선배였습니다. 당시에도 지방에서 오래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의 후계자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에 치여 학교 생활에 무관심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저를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혜은이 맞지? 나 기억나. 우리 같은 동아리였잖아. 제가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묻자
그는 그때도 내가 알바 3개씩 뛰느라 바쁘다고 했던 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동문회 자리에서 그는 유독 제 옆에 앉아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시장 이야기, 아르바이트 이야기,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까지. 부잣집 아들이라 가난한 사람의 삶이 신기해서 저러나 싶으면서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그의 제안을 바쁘다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내가 시장 앞으로 갈게라며 저희 어머니의 가게 마감까지 도왔습니다. 옷걸이를 옮기고 천막을 접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이런 건 처음 해본다며 아이처럼 웃는 그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희 어머니는 이미 사위로 점 찍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는 금방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집안, 즉 시댁의 반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범한 집안이라더니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다며?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봤어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겁니다. 결국 남편의 완강한 고집으로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시댁의 날선 경계심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안의 전통과 규율을 운운하며 제사 횟수부터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 뒤에는 과연 내가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지켜보겠다는 차가운 시험의 눈빛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댁의 제조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비장한 표정으로 시댁 일을 그만두고 자기 이름을 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버리고 나가겠다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신 거겠죠.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 구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생각엔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해 보여요. 남편이 하려는 일이 분명 잘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주제넘게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며 면박을 주셨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시아버지는 빚지면 내가 다 갚아라는 조건을 걸고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사업은 순항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시댁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뭘 해도 잘 된다며 모든 공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저 역시 대출금을 함께 갚고 있었지만 제 존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뜬금없이 저희 친정에서도 투자를 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잘 될 때 더 키워야지. 사돈백도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니?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모은 돈, 그 노후 자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행여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중간에서 저를 말렸습니다. 겉으로는 제 입장을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사업 이야기도 제게는 잘 꺼내지 않았죠. 마치 어린애처럼 나 삐졌다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남편의 사업이
창업 3년 차에 드디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제가 제공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시장 손님들과 대화하다가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유력한 인플루언서 리스트까지 만들어 주었고, 그중 한 명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내가 그때 친정 돈이라도 끌어왔으면 더 빨리 성공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내조를 모른다느니, 아들이 잘나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된 거라느니 온갖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저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아이디어 안 줬으면 지금 이 계약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섞어봐야 저만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너무 안전만 추구해서 사업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영 도움이 안 되긴 해요. 그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웃음보가 터졌지만 제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돈으로는 못 도와줬어도 사업 시작할 때부터 당신 응원해주고 이번 계약까지 성사시킨 건 나잖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가 저렇게 목소리가 커? 이러니 내가 내조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 자리는 한강물처럼 꽁꽁 얼어붙었고 남편은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억지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녁을 먹다 말고 뜬금없이 각방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서로 불편하니 그게 낫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 놓인 새 침구 세트 택배 상자를 보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통보만 한 것이었죠. 각방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방에서 이상한 열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열쇠 서너 개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남편은 사업 잘되게 하는 부적 같은 거니 신경 쓰지 마라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 동기로부터 남편의 회사가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묻자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당신한테 왜 말해야 돼? 당신은 내 사업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선을 긋는 그의 모습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상한 열쇠 뭉치 이야기를 하자 소방관인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야, 그거 그냥 열쇠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중품 숨기는 장소가 몇 군데 정해져 있더라고. 벽장 위쪽 합판이나 서랍 밑판, 아니면 호텔 금고나 트렁크 안쪽 같은 곳. 그 열쇠가 아마 그런 곳이랑 연결되어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봐.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무슨 스파이 영화 찍냐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삼페인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이 최종 성사되었다며 오늘은 기념적인 날이니 함께 축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또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결국 잘 되고 나니 나와 축하하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샴페인 잔을 반쯤 비웠을 때 그는 한숨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지막 잔일 거야. 이혼하자.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잔을 그에게 끼얹을 뻔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잘 나가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다 이거야. 진짜 도움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돈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돈 한 푼 안 냈잖아. 이제 나 혼자 해도 돼. 그는 저의 모든 기여를 무시했습니다. 대출금을 함께 갚았던 것도, 시댁을 설득했던 것도, 결정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냈던 것도 모두 그의 기억에서 지워진 듯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제 몫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법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 무슨 5억의 가치가 있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노려보다가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분노로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나가서 욕이라도 퍼부어줄 생각으로 방문을 나서는 순간 남편 방에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 서류는 빼고 보내라고 했잖아. 서류를 빼고 보내라니. 정상적인 계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빠가 말했던 비밀 장소들과 그 수상한 열쇠 뭉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시작한 틈을 타 저는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알려준 장소들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장 이쪽을 더듬었을 때 합판이 살짝 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힘을 주자 덜컥 열리며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때 샤워기 물줄기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봉투를 제자리에 넣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온 알림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거액의 돈을 인출한 내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출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팔고 받은 돈을 제게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젯밤 벽장에서 본 서류는 분명 이중 계약서일 것이고 그 돈은 비자금일 터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친오빠에게 연락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날, 저는 그의 방에 들어가 벽장 속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안에는 이중 계약서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5천만 원을 던져주듯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준비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을 본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버님, 이게 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중 계약서와 비자금 장부예요. 이걸 세무서와 상대 기업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몫은 5억이 아니라 50억입니다. 회사 지분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한 금액이죠.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 자료들은 내일 아침 뉴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 통장에는 약속된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의 회사는 이중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다른 업체에 넘어갔고 시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믿었지만 그 아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혼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의 빚을 모두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어머니의 천막 가게를 번듯한 유리문이 달린 매장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오픈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를 비웃던 시어머니의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돌아서서 짓던 그 씁쓸한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께 이혼 소식을 알릴 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 자료는 얼마나 뜯어냈냐?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뼛속까지 장사꾼이라는 것을. 이번 결혼의 실패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결국 내 가족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빠의 조언이 없었다면, 어머니라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겁니다. 요즘 제 하루는 예전처럼 전쟁 같지 않습니다. 대신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르고 나니 제 곁에 누가 남았는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사소한 의심이라도 그냥 흘려넘기지 마십시오. 무심코 넘겼던 작은 조각이 훗날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끔찍하게 끝났지만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지금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전 남편이 망쳐놓은 판을 주어 이제 어떻게 더 멋지게 굴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전쟁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용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나이 38. 한 번의 결혼과 한 번의 지독한 전쟁을 끝냈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사람의 말보다 계산서의 숫자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좋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저 호구처럼 밟히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짓밟히는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차라리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강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제 중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보면 제 얼굴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필 졸업사진을 찍는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어머니 가게에 갖다 줄 물건을 챙겨 시장으로 달려가야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화단에서 예쁜 꽃을 꺾어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가게 물건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친구들이 쟤는 참 별나다며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고 500원, 1000원씩 모아 노래방에 가던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물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구급차를 보았습니다. 구급차는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다급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그 차를 보며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늘 저를 맞아주시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집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병원으로 오라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거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우리 집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날을 기다려 쌀을 사고 학용품을 사던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 그렇게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장터로 나가셨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옷 장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남기신 빚 때문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오늘만 이 가격, 10,000원 하고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한없이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과 후면 가방을 던져두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자리 잡은 노점은 겨울이면 칼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곳이었습니다. 추위에 손끝이 다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어머니는 셈을 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돕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춘기 한번 제대로 겪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 제 안에는 단단한 자존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남에게 절대 손 벌리지 않고 살겠다는 독한 마음이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도 어머니께 용돈 한 번 더 달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점심은 매점 빵 하나로 때우고 학교가 끝나면 장사를 돕고 남은 된장국에 밥 한 그릇 말아먹는 것이 하루의 끝이었습니다. 대학에 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는 학원 한 번 제대로 못 보내줬는데 장하다며 학비는 어떻게든 마련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장사해서 겨우 모은 돈을 냈어요. 저 장학금 받을 거니까 신경 끄세요. 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기특해 하셨지만 저는 그 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이 어머니의 피와 땀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학 4년 내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부터 학원 청소, 주말 카페 서빙까지 닥치는 대로 일했습니다. 결국 단 한 번도 어머니의 손을 빌리지 않고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식 날 학자금 대출이 조금 남아있긴 했지만 스스로가 너무 대견해서 남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저희 집에서 유일한 숨통은 4살 터울의 오빠였습니다. 소방 공무원으로 일하는 오빠는 듬직한 버팀목이었습니다. 덩치도 크고 인물도 훤칠했지만 오빠는 이상하게 결혼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유를 물으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직업인데 처자식 고생시키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오빠에게도 깊은 상처로 남은 것이겠죠. 어머니는 그런 오빠 때문에 속이 타들어가셨고 그 불똥은 제게로 튀었습니다. 내 오빠는 저러니 너라도 얼른 시집가서 자리 잡아라. 결혼은 장사처럼 서두르는 게 아니라고 대꾸하면 어머니는 빨리 서둘러야 좋은 물건이 남아있지 늦으면 떨이만 남는다며 혀를 차셨습니다. 그 모습에 웃음이 나면서도
우리 엄마가 정말 뼛속까지 장사꾼이 다 됐구나 싶어 마음이 짠했습니다. 그 시절에 저는 연애 경험도 거의 없었습니다. 시장, 학교, 아르바이트를 쳇바퀴처럼 도는 생활에 남자를 만날 틈이 없었죠. 가끔 동네 아주머니들이 제 결혼에 대해 물으면 어머니는 늘 제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 잘 벌고 위험한 일 안 하는 집 아들 있으면 소개 좀 해줘요. 우리 딸 고생 많이 해서 이제는 좀 편하게 살아야지. 그런 말을 들을 때면 시장 뒷골목에 쭈그려 앉아 혼자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나도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지만 결론은 늘 같았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 나는 내 힘으로 벌고 내 힘으로 일어서야 한다는 것. 그것이 제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훗날 남편을 처음 만났을 때도 저 사람에게 기대면 편하겠다는 생각보다 저 사람과 함께라면 무언가 더 큰 것을 만들어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참 사람 인연이라는 게 묘합니다. 시장 바닥에서 하루 종일 옷먼지를 뒤집어 쓰던 제가 몇 년 뒤 화려한 호텔 연회장에서 샴페인 잔을 들고 서 있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모든 것은 정말 가기 싫었던 대학 동문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30을 앞둔 나이에 입고 갈 옷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연락하던 친구의 성화에 못 이겨 공짜 밥이나 먹고 오자는 심정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은 제가 1학년 때 잠깐 몸담았던 동아리의 선배였습니다. 당시에도 지방에서 오래된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집안의 후계자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에 치여 학교 생활에 무관심했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몇 년 만에 다시 만난 그는 확실히 다른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그는 저를 먼저 알아보고 말을 걸어왔습니다. 혜은이 맞지? 나 기억나. 우리 같은 동아리였잖아. 제가 잠깐 얼굴만 비추고 사라졌는데 어떻게 기억하냐고 묻자 그는 그때도 내가 알바 3개씩 뛰느라 바쁘다고 했던 게 이상하게 기억에 남았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동문회 자리에서 그는 유독 제 옆에 앉아 많은 것을 물었습니다. 시장 이야기, 아르바이트 이야기, 심지어 돌아가신 아버지 이야기까지. 부잣집 아들이라 가난한 사람의 삶이 신기해서 저러나 싶으면서도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그의 모습에 조금씩 마음이 열렸습니다. 며칠 뒤 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밥 한 번 먹자는 그의 제안을 바쁘다며 완곡히 거절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럼 내가 시장 앞으로 갈게라며 저희 어머니의 가게 마감까지 도왔습니다. 옷걸이를 옮기고 천막을 접는 고된 일을 하면서도 이런 건 처음 해본다며 아이처럼 웃는 그였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에 저희 어머니는 이미 사위로 점 찍은 듯한 표정을 지으셨죠. 그렇게 몇 번의 만남이 이어졌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습니다. 나이가 있었기에 결혼 이야기는 금방 나왔습니다. 저는 모든 것이 순조롭다고 생각했지만 그의 집안, 즉 시댁의 반대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혔습니다.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간 자리에서 시어머니가 던진 첫 마디는 지금도 생생합니다. 평범한 집안이라더니 시장에서 옷 장사를 한다며?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니?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지만 남편은 제 편이 되어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가 중요해요. 저는 이 사람의 됨됨이를 봤어요. 이 사람 아니면 결혼 안 할 겁니다. 결국 남편의 완강한 고집으로 결혼은 성사되었지만 시댁의 날선 경계심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저희 집안의 전통과 규율을 운운하며 제사 횟수부터 말투, 행동 하나하나까지 사사건건 트집을 잡았습니다. 그들의 웃는 얼굴 뒤에는
과연 내가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지켜보겠다는 차가운 시험에 눈빛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2년쯤 지났을 때 시댁의 제조업이 급격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어느 날 비장한 표정으로 시댁 일을 그만두고 자기 이름을 건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당연히 길길이 날뛰셨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일군 회사를 버리고 나가겠다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끼신 거겠죠. 저는 조용히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남편의 사업 구상이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부모님 앞에서 남편을 지지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제 생각엔 지금 하시는 일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더 위험해 보여요. 남편이 하려는 일이 분명 잘 될 거예요. 시어머니는 주제넘게 내가 뭘 안다고 나서냐며 면박을 주셨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며칠간의 실랑이 끝에 시아버지는 빚지면 내가 다 갚아라는 조건을 걸고 초기 자금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남편의 사업은 순항했습니다. 사업이 궤도에 오르자 시댁의 분위기는 180도 바뀌었습니다. 역시 우리 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뭘 해도 잘 된다며 모든 공을 아들에게 돌렸습니다. 저 역시 대출금을 함께 갚고 있었지만 제 존재는 철저히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댁에서 뜬금없이 저희 친정에서도 투자를 좀 받아오라고 했습니다. 잘 될 때 더 키워야지. 사돈백도 힘을 보태야 하지 않겠니? 저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평생 시장 바닥에서 고생하며 모은 돈, 그 노후 자금을 불확실한 사업에 넣을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행여나 잘못되면 누가 책임지실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자 남편은 중간에서 저를 말렸습니다. 겉으로는 제 입장을 이해해주는 척했지만 그날 이후 남편은 눈에 띄게 서운한 티를 냈습니다. 사업 이야기도 제게는 잘 꺼내지 않았죠. 마치 어린애처럼 나 삐졌다고 시위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버티던 남편의 사업이 창업 3년 차에 드디어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성공의 결정적인 계기는 바로 제가 제공한 아이디어였습니다. 시장 손님들과 대화하다가 요즘은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를 통한 인플루언서 마케팅이 대세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를 남편에게 제안했습니다. 제가 직접 유력한 인플루언서 리스트까지 만들어 주었고 그중 한 명과의 계약이 성사되면서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시댁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내가 그때 친정 돈이라도 끌어왔으면 더 빨리 성공했을 것이라며 오히려 저를 탓했습니다. 내조를 모른다느니 아들이 잘나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된 거라느니 온갖 비아냥이 쏟아졌습니다. 저라고 할 말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아이디어 안 줬으면 지금 이 계약도 없었잖아요. 하지만 더 이상 말을 섞어봐야 저만 상처받는다는 것을 알기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분위기가 한껏 무르익었을 때 남편이 갑자기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너무 안전만 추구해서 사업이랑은 잘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영 도움이 안 되긴 해요. 그 한마디에 시댁 식구들의 웃음보가 터졌지만 제 얼굴에서는 웃음기가 싹 가셨습니다. 이건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내가 돈으로는 못 도와줬어도 사업 시작할 때부터 당신 응원해주고 이번 계약까지 성사시킨 건 나잖아. 제 목소리가 커지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느 집 며느리가 저렇게 목소리가 커? 이러니 내가 내조를 못한다는 소리를 듣는 거야. 그 자리는 한강물처럼 꽁꽁 얼어붙었고 남편은 집에 가서 얘기하자며 억지로 저를 끌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온 남편은 피곤하다는 말만 남긴 채
그대로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은 집에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저녁을 먹다 말고 뜬금없이 각방을 쓰자고 제안했습니다. 생활 패턴이 달라져서 서로 불편하니 그게 낫겠다는 그럴듯한 이유를 댔지만 다음날 아침 현관 앞에 놓인 새 침구 세트 택배 상자를 보고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미 모든 계획을 세워두고 통보만 한 것이었죠. 각방 생활이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 방에서 이상한 열쇠 뭉치를 발견했습니다. 크기와 모양이 제각각인 열쇠 서너 개가 묶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묻자 남편은 사업 잘되게 하는 부적 같은 거니 신경 쓰지 마라며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그 무렵 저는 회사 동기로부터 남편의 회사가 인수합병을 진행 중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모르고 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에게 묻자 그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걸 당신한테 왜 말해야 돼? 당신은 내 사업이랑 상관없는 사람이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그동안 해온 모든 노력이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함께 고생하며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와서 선을 긋는 그의 모습에 깊은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저는 친오빠에게 전화를 걸어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수상한 열쇠 뭉치 이야기를 하자 소방관인 오빠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아, 그거 그냥 열쇠가 아닐 수도 있어. 내가 현장에서 보니까 사람들이 기중품 숨기는 장소가 몇 군데 정해져 있더라고. 벽장 위쪽 하판이나 서랍 밑판, 아니면 호텔 금고나 트렁크 안쪽 같은 곳. 그 열쇠가 아마 그런 곳이랑 연결되어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봐. 오빠의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지만 애써 웃으며 무슨 스파이 영화 찍냐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은 손가락에 박힌 가시처럼 계속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며칠 뒤 남편은 삼페인을 들고 의기양양하게 집에 들어왔습니다. 대기업과의 계약이 최종 성사되었다며 오늘은 기념적인 날이니 함께 축하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또 그 말에 마음이 풀렸습니다. 결국 잘되고 나니 나와 축하하고 싶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삼페인 잔을 반쯤 비웠을 때 그는 한숨처럼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마지막 잔일 거야. 이혼하자. 글로벌 기업이 되었으니 이제 자신의 이미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잔을 그에게 끼얹을 뻔했습니다. 지금 장난해. 잘 나가니까 이제 내가 필요 없다 이거야. 진짜 도움은 아이디어가 아니라 돈이야. 너는 우리 집에서 돈 한 푼 안 냈잖아. 이제 나 혼자 해도 돼. 그는 저의 모든 기여를 무시했습니다. 대출금을 함께 갚았던 것도, 시댁을 설득했던 것도, 결정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냈던 것도 모두 그의 기억에서 지워진 듯했습니다. 저는 위자료로 5억을 요구했습니다. 제 몫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면 법정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는 내게 무슨 5억의 가치가 있냐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서로를 노려보다가 제가 먼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앉아 있는데 분노로 숨이 막혔습니다. 다시 나가서 욕이라도 퍼부어줄 생각으로 방문을 나서는 순간 남편 방에서 새어나오는 통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아, 그 서류는 빼고 보내라고 했잖아. 서류를 빼고 보내라니. 정상적인 계약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오빠가 말했던 비밀 장소들과 그 수상한 열쇠 뭉치가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샤워를 시작한 틈을 타 저는 그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오빠가 알려준 장소들을 필사적으로 더듬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벽장 이쪽을 더듬었을 때 합판이 살짝 밀리는 느낌이 났습니다. 힘을 주자 덜컥 열리며 안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그때 샤워기 물줄기가 끊기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급히 봉투를 제자리에 넣고 방을 빠져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행에서 온 알림 메시지를 확인한 순간 저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거액의 돈을 인출한 내역이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인출이 아니었습니다. 회사를 팔고 받은 돈을 제게 한 푼도 주지 않기 위해 재산을 은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젯밤 벽장에서 본 서류는 분명 이중 계약서일 것이고 그 돈은 비자금일 터였습니다. 저는 그 즉시 친오빠에게 연락해 모든 사실을 알리고 변호사를 소개받았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며 결정적인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날, 저는 그의 방에 들어가 벽장 속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예상대로 안에는 이중 계약서와 비자금 내역이 담긴 장부가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결전의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남편과 시부모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저를 무시하며 5천만 원을 던져주듯 내밀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웃으며 준비해온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사진을 본 그들의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이게 다 뭐냐? 아버님, 이게 뭔지 정말 모르시겠어요? 이중 계약서와 비자금 장부예요. 이걸 세무서와 상대 기업에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제 몫은 5억이 아니라 50억입니다. 회사 지분의 절반, 그리고 위자료까지 합한 금액이죠. 동의하지 않으시면 이 자료들은 내일 아침 뉴스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제 통장에는 약속된 금액이 정확히 입금되었습니다. 그 후 전 남편의 회사는 이중 계약의 상대방이었던 다른 업체에 넘어갔고 시댁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믿었지만 그 아들은 자신의 욕심 때문에 가족 전체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혼 후 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친정의 빚을 모두 갚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람이 숭숭 들어오던 어머니의 천막 가게를 번듯한 유리문이 달린 매장으로 바꿔드렸습니다. 오픈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저를 비웃던 시어머니의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제 앞에서는 축하한다며 웃었지만 돌아서서 짓던 그 씁쓸한 표정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어머니께 이혼 소식을 알릴 때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의외로 담담하셨습니다. 그래,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진짜 궁금한 건 이 자료는 얼마나 뜯어냈냐? 그 말을 듣고 깨달았습니다. 역시 우리 엄마는 뼛속까지 장사꾼이라는 것을. 이번 결혼의 실패로 얻은 교훈이 있다면 세상에서 믿을 사람은 결국 내 가족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빠의 조언이 없었다면, 어머니라는 돌아갈 곳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그 지옥 속에서 허우적대고 있었을 겁니다. 요즘 제 하루는 예전처럼 전쟁 같지 않습니다. 대신 한바탕 큰 전쟁을 치르고 나니 제 곁에 누가 남았는지,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절대 혼자 버티지 마십시오. 믿을 수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털어놓으세요. 그리고 사소한 의심이라도 그냥 흘려넘기지 마십시오. 무심코 넘겼던 작은 조각이
훗날 모든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끔찍하게 끝났지만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려는 지금이 오히려 즐겁습니다. 전 남편이 망쳐놓은 판을 주어 이제 어떻게 더 멋지게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꾼 전쟁과도 같은 기록입니다. 이 이야기가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누군가에게 작은 용기와 지혜가 되기를 바라며 저희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과 이 용기를 나눌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제 나이 38. 한 번의 결혼과 한 번의 지독한 전쟁을 끝냈습니다. 저는 본래 사람을 쉽게 믿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어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사람의 말보다 계산서의 숫자가 더 정확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고 가족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이상하게 마음의 경계가 허물어지더군요. 그렇게 정신을 놓고 살다가 얼마나 많이 당했는지 모릅니다. 좋게 넘어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라 그저 호구처럼 밟히는 것이라는 걸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짓밟히는 약자로 살지 않겠다고, 차라리 세상을 밟고 일어서는 강자가 되겠다고 말입니다. 제 중학교 졸업 앨범을 펼쳐보면 제 얼굴보다 손에 들린 검은 비닐봉지가 먼저 눈에 들어옵니다. 하필 졸업사진을 찍는 날 학교가 끝나자마자 어머니 가게에 갖다 줄 물건을 챙겨 시장으로 달려가야 했거든요. 다른 친구들은 화단에서 예쁜 꽃을 꺾어들고 웃으며 사진을 찍을 때 저는 가게 물건을 두 손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등 뒤에서 친구들이 쟤는 참 별나다며 웃는 소리가 들렸지만 제 발걸음은 이미 시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원래는 평범한 소녀였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친구들과 떡볶이를 사 먹고 500원, 1000원씩 모아 노래방에 가던 그런 아이였죠. 하지만 제가 중학교 1학년이 되던 해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주물 공장에서 일하시던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날 저녁 친구들과 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요란한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가는 구급차를 보았습니다. 구급차는 그저 스쳐 지나가기만 해도 사람의 마음을 철렁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지 않습니까? 유난히 다급하게 도로를 질주하는 그 차를 보며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늘 저를 맞아주시던 어머니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집 전화벨이 울렸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병원으로 오라는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울거나 슬퍼할 겨를도 없이 이제 우리 집은 끝났구나 하는 생각부터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월급날을 기다려 쌀을 사고 학용품을 사던 우리 가족의 유일한 생명줄이 그렇게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어머니는 장례를 치른 다음 날부터 곧바로 장터로 나가셨습니다. 평생 집안일만 하시던 분이 갑자기 길거리에서 옷 장사를 시작하신 겁니다. 이유는 단 하나, 아버지가 남기신 빚 때문이었습니다. 장터 한복판에서 오늘만 이 가격, 10,000원 하고 외치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이상하게도 가슴속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를 내는 어머니의 모습은 처음이었기에 마치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어머니가 한없이 가여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방과 후면 가방을 던져두고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가 자리 잡은 노점은 겨울이면 칼바람이 뼈 속까지 파고드는 곳이었습니다. 추위에 손끝이 다 터져 피가 배어 나오는데도 어머니는 셈을 하고 손님을 응대하며 단 한순간도 쉬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돕다 보니 저도 모르게 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돌이켜보면 사춘기 한번 제대로 겪지 못한 채 어른이 되어버렸죠. 그렇게 몇 년을 살다 보니